저 아이를 사겠다. 값은 부르는 대로 쳐주마. 충청도 은진고을 장터 한복판,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거지, 여종 앞에서 부잣집 외동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를 그 외동딸은 굳이 집으로 들였지요. 집에 들어온 여종은 아씨가 풀지 못한 장부와 송사를 글로 써서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아이가 입을 닫고 사는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충청도 은진고을에 한 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본디 이름은 한정엽이었지요. 은진 일대의 어른들이 죄다 그 집 것이라는 말이 돌 만큼 곳간에 쌓인 곡식만으로도 고을 사람 절반이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그해 봄부터 자리에 누운 것이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밥상을 받다 말고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자리 보전을 하고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아버님, 약을 좀 더 드셔야 해요. 딸 서운이 약사발을 들고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올해 18, 이 집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지요. 어미는 서운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한 부자는 세장가도 들지 않은 채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운이 어떤 처자였는가 하면 우선 얼굴이 둥글고 이마가 환했습니다. 눈은 또렷해서 한 번 마주치면 속을 다 들여다보는 듯 했지요. 남색 무명 치마 저고리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는데 비단을 둘을 형편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수수한 것을 좋아해서였습니다. 영민하기로는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어요.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아비 어깨 너머로 장부샘을 익혔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댁에는 딸이 짊어지기 버거운 짐이 있었지요. 사내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너른 전답과 곳간을 18 처자 혼자서 어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한 부자가 눈 뒤로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낳으실 일만 생각하세요. 서운이 그리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한 부자는 마른 손으로 딸의 손등을 쓸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눈에는 딸이 아직 어린아이였지요. 이 큰 살림을 어찌 떠맡길까? 그 걱정이 병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무렵 이 댁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자의 사촌 아우 한명규가 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한 진사라 불렀습니다. 진사라 하는 것은 옛날에 나라에서 보던 시험 가운데 작은 과거에 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벼슬은 못해도 양반 행세는 떳떳이 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한명규는 그 진사 첩지 하나를 평생 자랑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한명규는 나이가 45, 형벌인 한 부자보다 5살이 어렸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눈꼬리가 축 처져서 웃으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옷관자를 받쳐 쓰고 다녔습니다. 한데 그 옷차림에 견주면 사는 형편은 영 신통치 않았어요. 물려받은 논밭은 진작 노름과 술로 흘려보냈고 남은 것이라곤 진사 첩지와 입담뿐이었습니다. 형님, 이리 누워만 계시면 어쩝니까? 곳간이며 전답이며 사람 손이 가야 굴러가는 법인데. 한명규가 병상 곁에 앉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서운이 저 어린 것한테 다 맡겨두실 작정이오? 안 될 말이지. 집안 어른이 거들어야지요. 마침 이 아우가 세매는 밝지 않습니까? 말인즉 자기가 살림을 봐주겠다는 것이었지요. 한 부자는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올려다보았어요. 사촌 아우의 속이 어떤지 누운 자리에서도 그 정도는 읽고 있었던 게지요. 한명규가 돌아가고 나면 서우는 늘 입맛이 썼습니다.
당숙이 곧간 열쇠를 흘끔거리는 눈길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안 어른이고 아버지의 하나뿐인 피부치였습니다. 함부로 내칠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호는 약재를 구하러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본디 약은 행랑아범을 시켜도 될 일이었지요. 한데 서호는 굳이 제 발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약만큼은 제 눈으로 보고 골라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닷새마다 서는 은진장은 그날따라 사람으로 빼곡했습니다. 장터 끝 약전과 떨어진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무심코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그러자 거기 멍석 위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종으로 팔려 나온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0대여섯쯤 되어 보였는데 어찌나 말랐는지 무명 적삼 위로 어깨뼈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클바닥에 앉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또렷했어요. 허이고 저것 좀 보소. 벙어리라네, 벙어리. 곁에서 구경하던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말을 못하니 부려먹기는 좋겠지만 어디 저런 걸 누가 사겠어.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라고. 거간꾼이 목청을 높였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값을 후려쳐도 사람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갔지요. 말 못하는 데다 뼈만 남은 아이를 데려가 봤자 입만 하나 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린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나올 법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갑자기 마주친 사람처럼 아이는 숨을 멈추고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요. 놀람인지 그리움인지 두려움인지 서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온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를 사겠다. 값은 부르는 대로 쳐주마. 거간꾼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데려가겠느냐고요. 서온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가져온 엽전 꾸러미를 풀어 거간꾼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부르는 값보다 오히려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곁에서 따라온 행랑아범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씨, 어쩌시려고요? 저런 병약한 것을 사다 어디에 쓰시려고? 쓸 데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닐세. 서온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멍석 위의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거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아이는 한동안 그 손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누가 제게 손을 내밀어준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얼굴이었어요. 이윽고 아이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가 만져지는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온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아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서온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서온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마침 길가의 사람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었지요. 두레라 하자 마른 우물에도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처럼 너도 그리 살아라. 아이가 눈을 들어 서온을 보았습니다. 그 눈가가 붉어졌지요. 소리 없는 눈물이 흑빛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온은 그것이 그저 갈 곳 없던 아이의 서러움이라 여겼습니다. 설마 그 눈물에 다른 사연이 있으리라고는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집에 도착하자 유모 점례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점례는 서온을 간 난쟁이 적부터 업어 키운 사람이었지요. 오래 쉰다서
주름진 얼굴의 정이 그득한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장애약 사러 가신 분이 사람을 사오시면 어쩐대요. 점례가 두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비쩍 마른 것 좀 보게. 이거 거두려면 한 살림 들겠구먼. 그래도 뭐 들인 식구인데 어쩌겠어요. 우선 좀 씻기고 먹여야지. 점례는 투덜대면서도 두레를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겼습니다. 한 해 묵은 때를 벗기고 새 무명옷을 입혔지요. 그러고서 보니 산발한 머리에 가렸던 얼굴이 의외로 곱상했습니다. 점례가 두레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무심코 손목을 보았습니다. 두레의 왼쪽 손목에는 낡은 삼배 조각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빛이 다 바래고 올이 닳아 있었지요. 점례가 풀어주려 하자 두레가 화들짝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그 삼배를 꼭 감싸 쥐었어요. 절대 풀 수 없다는 듯이요. 허허. 알았어. 안 풀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점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가여워 등을 토닥였지요.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두레는 밥그릇을 받자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저를 단정히 들고 어른 앞에서 배운 사람처럼 조용히 먹었지요. 점례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지로 떠돌던 아이의 몸가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서우는 두레를 제 방 건넌방에 재웠습니다. 종을 안 채 가까이 두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어쩐지 멀리 두고 싶지 않았어요. 등잔불을 끄기 전 서운이 두레에게 말했습니다. 두레야, 내가 말을 못하는 건 괜찮다. 나도 굳이 내 말을 들으려고 너를 데려온 게 아니니까. 두레가 어둠 속에서 서운을 보았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내 눈을 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구나.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편히 자거라. 두레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건넌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다른 삼배 조각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 흘러든 말 못하는 아이. 서우는 그저 가여운 아이 하나를 거두었다 여겼지요. 하지만 두레가 이 집 문턱을 넘은 그 순간부터 은진 고울에 묻혀있던 오래된 일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두레 자신이었습니다. 두레가 한 부자 댁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흙빛이던 얼굴에 핏기가 돌고 드러났던 어깨뼈도 조금씩 가려졌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따뜻한 데서 잔이 사람 꼴이 나기 시작한 게지요. 그런데 점례는 날이 갈수록 이 아이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느 종이라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한데 두레는 달랐습니다. 부엌일을 맡기면 솥에 불을 보아 장작을 더 넣을지 뺄지 제 손으로 가늠했어요. 빨래를 시키면 옷에 물때를 보아 잿물을 얼마나 풀지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하나를 시키면 둘을 알아서 했지요. 거참, 유한 아이일세. 손끝이 야물기가 어디막이라던 솜씨가 아니야. 점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례가 곳간에서 한 해 쓸 소금이며 젓갈을 셈하는데 자꾸 셈이 어긋났지요. 늙은 눈으로 항아리를 세고 또 새도 들고 난 양이 맞질 않았습니다. 점례가 끙끙대며 진땀을 빼고 있는데 곁에서 비지를 하던 두레가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두레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를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례가 들여다보니 거기 또박또박한 글씨로 항아리 수와 셈이 적혀 있었지요. 어디서 항아리 둘이 모자란지 그 수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너 글을 아느냐? 두레가 흠칫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흙바닥에 글씨를 발로 지우려 했지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요. 점례가 얼른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지우지 마라. 종이 글을 알면 흠이 될까봐 그러느냐? 이 늙은이가 누구한테 이르겠니? 글 아는 게 무슨 죄라고. 둘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점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짠해졌지요.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점례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본디 천안집 자식은 글을 배울 일이 없으니까요. 이 아이는 분명 한때 글을 배울 만한 집에서 자랐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캐물어 좋을 사연이 아닌 듯해서였지요. 이 일을 점례가 서운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둘애가 글을 안다고요. 서운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유모, 잘못 본 거 아니야? 장터에서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글을 안다니. 아닙니다요. 아씨,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샘까지 또랑또랑하게 하던거려. 서운은 그날 저녁 둘애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와 붓을 내밀었지요. 둘애야 말을 못하는 건 괜찮다고 했지 한데 내가 글을 안다면 우린 종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러면 되지 않겠니? 둘애가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지요. 그러다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종이에 이런 글씨가 적혔습니다. 거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글씨가 어찌나 단정한지 사대부가 교수의 솜씨에 못지 않았습니다. 서호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었지요. 고맙기는 내가 좋아서 데려온 건데 그보다 둘애야. 너 글씨가 참 곱구나. 어디서 배웠니? 둘애의 붓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둘애는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종이를 비워둔 채 붓을 내려놓았지요. 서호는 그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캐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들추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 법이니까요. 서호는 다만 둘애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서훈이 말을 건네면 둘애가 종이에 답을 적었지요. 말과 글이 오가는 사이 이상하게도 둘은 마음이 통했습니다. 서훈은 또래 동무가 없던 처자였어요. 부잣집 외동딸이라 가까이 오는 이는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지요. 둘애가 들어온 뒤로 서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속을 나누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훈이 큰 시름에 잠긴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리에 누운 뒤로 집안 살림은 서훈이 떠맡고 있었지요. 한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른 전답에서 나는 소출이며 소작인들에게 받을 도지며 빌려준 곡식이며 그 셈이 어찌나 복잡한지 18 처자가 감당하기에는 벅찼어요. 게다가 골치 아픈 송사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송사라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관아에 가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말합니다. 한 부자 댁이 한 소작인에게 빌려준 곡식을 두고 소작인 쪽에서 이미 다 갚았다고 우기는 통에 시비가 붙은 것이었지요. 증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증서의 글자 몇 개를 두고 양쪽 말이 엇갈렸습니다. 서호는 그 증서를 며칠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짚이지 않았어요. 등잔불 아래서 한숨을 쉬는데 건넌방에 둘애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둘애는 서훈의 어깨 너머로 그 증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둘애가 붓을 청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훈이 그 글을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둘애가 적은 것은 이러했어요. 증서에 곡식 양을 적은 글자가 덧칠되어 고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10섬이던 것을 누군가 획을 더해 7섬으로 바꾸었다고요.
둘에는 종이 위에 그 글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였습니다. 서온이 증서를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과연 둘의 말대로였어요. 글자에 붓을 덧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맨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것이 둘애가 짚어주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봤니? 나는 며칠을 봐도 못 봤는데. 둘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지요. 서온은 둘애를 새삼 다시 보았습니다. 이 말 못하는 아이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서온은 그 증서를 들고 관아에 나가 시비를 가렸습니다. 글자가 고쳐진 자국이 드러나자 소작이는 결국 곡식을 마저 갚기로 했지요. 며칠을 끌던 송사가 둘의 덕에 단번에 풀린 것이었습니다. 서온은 이 일을 아버지께도 전했습니다. 둘애를 데리고 병상에 든 것이지요.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드리면 아버지 기력이 조금이나마 돌아올까 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둘애예요. 제가 장에서 거둔 아이인데. 글도 알고 샘도 밝아서 송사를 다 풀었답니다. 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한 부자가 마른 눈을 들어 둘애를 보았습니다. 둘애는 병상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한데 한 부자의 시선이 둘애의 얼굴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사람처럼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한 부자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몸은 말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둘의 쪽을 가리키려다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한 부자는 평생 사람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지요. 그 눈에 이 아이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종의 몸가짐이 아니요.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이 어떻다 말을 잇지 못한 채 한 부자는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님 천천히요. 서온이 황급히 아비의 등을 받쳤습니다. 한 부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사내 자식 하나 없이 이 큰 살림을 떠안은 딸이 의지할 사람 하나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비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둘애를 향한 그 알 수 없는 눈길도 그날은 거기서 묻혔지요. 이 일이 집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새로 들인 벙어리 종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행랑아범이며 부엌어멈이며 둘애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영 달갑잖게 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당숙 한명규가 어찌요. 한명규는 그 무렵 부쩍 자주 한 부자 댁을 드나들었습니다. 형이 누운 틈을 타 살림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곳간이며 장부방을 들락거렸지요. 그날도 한명규는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운이 들어서자 한명규가 짐짓 너그러운 얼굴을 지었어요. 오, 우리 질려왔는가 듣자 하니 요새 송사를 다 처리했다며 기특하구나, 기특해. 말은 칭찬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데 들으니 그게 다 새로 들인 종년 솜씨라더구나. 거 벙어리라는 아이 말이다. 질려야. 종이라는 건 온디 손발이나 부리는 것이지. 집안 속사정을 다 들여다보게 두는 게 아니다. 더구나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것을. 한명규가 슬쩍 떠보았습니다. 둘애가 마음에 걸렸던 게지요. 살림을 제 손에 넣으려면 서운 곁에 영리한 자가 붙어 있는 게 거추장스러웠으니까요. 당수걸은 둘애는 제가 거둔 아이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떤지가 중하지 않을까요? 저는 둘애를 믿어요. 서운이 또렷이 답했습니다. 한명규의 처진 눈꼬리가 잠깐 굳었지요. 하지만 이내 다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야. 다만 이 당숙은 다 너 위에 하는 말이다. 사람 잘못 들이면 집안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야. 한명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채를 나설 때 마침 마당을 지나던 둘애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둘애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명규의 얼굴을 보는 둘애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둘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지요. 하지만 한명규는 둘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찮은 종 하나가 길을 막고 섰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지나쳤을 뿐이었어요. 어허, 종것이 길을 비킬 줄도 모르나. 한명규가 둘애를 밀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한명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둘애의 눈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일렁였지요. 그날 밤 둘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다른 삼배 조각을 꼭 쥔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그 가슴 속에서 9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한명규의 얼굴을 본 그 순간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명규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명규는 살림을 거둔다는 핑계로 곳간 출입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곳간지기에게 집안 어른의 분부라며 곡식을 내가기도 했지요. 처음엔 한두 섬이던 것이 점점 늘었습니다. 한명규는 그 곡식을 읍내 객주에 넘겨 돈으로 바꾸었어요. 그러고는 노름판을 기웃거렸지요. 한데 교활하게도 그는 곡식을 빼낼 때마다 장부에 손을 댔습니다. 빌려준 것으로 적거나 소작인에게 미리 내준 것으로 꾸며 흔적을 지웠지요. 겉으로 보면 장부는 멀쩡했습니다. 한명규의 글솜씨가 워낙 좋아 숫자를 고쳐 넣어도 표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운이 장부를 살펴도 어디가 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줄어드는데 장부는 들어맞으니 서운은 그저 흉년 탓이려니 했지요. 하지만 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둘에는 서운을 도와 장부방을 드나들었지요. 처음엔 먹을 갈고 종이를 정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애가 장부의 한 대목에서 손을 멈추었어요. 둘애는 그 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장을 펼쳐 견주어 보았지요. 둘애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장부의 글씨가 한 사람 솜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디 적힌 글씨 위에 다른 손이 덧대어 숫자를 고친 자국이 있었어요. 송사증서에서 그랬듯 누군가 획을 더하고 빼서 셈을 맞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둘애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둘애는 그날부터 조용히 장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티 내지 않고 먹을 갈며 곁눈으로 한 장 한 장 짚어나갔지요. 그러면서 흙바닥이나 헌종이 귀퉁이에 본 것을 적어 모았습니다. 어느 달에 곡식이 얼마나 비는지,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메웠는지, 그 흔적이 누구의 글씨를 닮았는지, 둘애는 말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그것을 쌓아갔습니다. 서운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둘애가 무언가를 캐고 있다는 것도요. 둘애가 그것을 서운에게 보이지 않은 까닭은 아직 때가 아니라 여겨서였지요. 손에 쥔 것이 어설프면 도리어 화를 부르는 법. 둘애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한 부자의 병이 갑자기 위중해진 것입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더니 어느 밤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의원을 불러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서오는 사흘 밤을 뜬 눈으로 병상을 지켰어요. 집안에 곡소리가 날듯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때를 한명규가 노렸습니다. 한명규는 형이 위중하다는 기별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형의 병세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때가 왔다 여겼지요. 한명규는 사랑채의 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랍시고 마을 유지 몇과 친척 어른들을 청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형님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적에 이 아우에게 남기신 것이오.
한명규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부자의 이름과 수결이 찍혀 있었어요. 내용인즉 자신이 병석에 누운 동안 집안 살림과 재산 관리를 모두 사촌 아우 한명규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 혼자서는 큰 살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집안 어른이 후견을 맡는다는 명분이었지요.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으니까요. 사내 자식 없는 집에서 어른이 살림을 봐주는 게 힘들 일은 아니었습니다. 친척 어른 몇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지요. 서온이 그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수걸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그런 문서를 남기셨다고요? 오냐 형님이 너를 못 믿어하신 게 아니다. 다만 이 큰 살림을 어찌 처녀 혼자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 당숙에게 맡기신 게야. 다 너를 위한 일이지. 한명규가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처진 눈꼬리에 묘한 웃음이 걸렸지요. 자, 오늘부터 이 집 곳간 열쇠와 장부는 이 당숙이 맡겠다. 진료는 아무 걱정 말고 부친 병구안이나 하거라. 서온은 그 문서를 빼앗듯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수결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서온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명규를 어찌 여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서온이었으니까요. 평생 사촌 아우의 손버릇을 경계하던 분이 임종을 앞두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당수걸음께 살림을 맡길 분이 아니세요. 허, 이것 보게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무엄하구나. 그럼 이 수결이 가짜란 말이냐? 여기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한명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좌중의 어른들이 서온을 나무라는 눈으로 보았지요. 아비가 남긴 문서를 두고 딸이 트집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서는 멀쩡했고 수결도 진짜처럼 보였으니까요. 18 처자의 말만으로는 좌중을 돌려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곳간 열쇠는 끝내 한명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서온은 안채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지요.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살림은 당숙에게 넘어가고 제 한 몸으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온은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로 그때 두레가 서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레의 얼굴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두레는 곧장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두레가 적은 것은 이러했어요. 그 문서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한명규가 들고 있던 그 위임장을요. 그건 당수걸음이 가져갔는데 왜? 그 문서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두레가 다시 붓을 놀렸습니다. 종이에 이런 글이 적혔지요. 수결을 가까이서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었어요. 진짜 수결과 견주면 알 수 있다고요. 서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레의 그 또렷한 눈을 보는 순간 서온은 가슴이 뛰었어요. 송사 증서에 고쳐진 글자를 단번에 짚어낸 두레였습니다. 만약 그 위임장이 가짜라면, 두레라면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몰랐지요. 그래 아버님 진짜 수결은 사랑채 문갑에 있어. 옛 문서들에 다 찍혀 있지 가져올게. 서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처자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지요. 그러나 사랑채는 이미 한명규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받아든 한명규는 그날로 곳간지기를 제 사람으로 바꾸고 장부방 출입을 막았어요. 종들도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살림을 쥔 자가 누구인지 알아챈 겁니다. 어제까지 서온에게 굽실대던 행난 것들이 이제는 한명규의 기침 소리에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점례만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씨, 이게 될 말입니까?
멀쩡한 따님을 두고 곳간을 통째로 가로채다니요. 이 늙은이가 이 집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도적질은 처음 봅니다. 유모, 목소리 낮춰. 지금 우리한테 힘이 없어 섣불리 들이받았다간 나까지 안채에서 쫓겨나. 서온이 점례의 입을 막았습니다. 분한 건 서온도 마찬가지였지만 맞설 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여야 했지요. 그날 밤 서온은 사랑채 문갑을 몰래 뒤져 옛 문서들을 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찍어온 수결이 남은 땅 문서며 차용증이며 한 아름이었지요. 그것을 안고 제 방으로 돌아와 둘의 앞에 펼쳤습니다. 둘에는 등잔불을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옛 문서의 수결과 낮에 본 위임장의 수결을 기억해내어 견주기 시작했어요. 둘의 눈이 등잔불 아래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보던 둘애가 문득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지요. 서운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아버지 수결의 마지막 획이었습니다. 둘에는 그 획이 본디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데 위임장의 수결은 그 끝이 멈칫 끊겨 있더라고 짚었어요. 사람이 제 이름을 쓸 때는 손에 이거 막힘이 없지만 남의 이름을 흉내낼 때는 그 한 획에서 반드시 머뭇거린다는 것이었지요. 서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멀쩡해 보이던 수결에 그런 빈틈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럼 정말 가짜란 말이지. 당숙이 아버님 수결을 흉내낸 거야. 둘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붓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지요. 위임장을 직접 손에 넣어 견주기 전에는 이것만으로 좌중을 돌려 세울 수 없다고요. 기억에 기댄 짐작과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짚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서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임장은 한명규가 제 품에 꽁꽁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빼내어 밝힐 것인가. 두 사람 앞에 놓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지요. 적의 패가 가짜라는 것을요. 등잔불이 사위어 가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무너지는 집을 지키려는 딸이었고 다른 한쪽은 9년을 가슴에 묻어온 아이였지요. 두 사람의 진짜 싸움은 바로 그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꽃간을 손에 넣은 한명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곡식이 수레째 집을 빠져나갔지요. 형의 재산을 제 것인 양 주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서온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간 가진 패마저 들킬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유모 점례였습니다. 아씨, 더는 못 보겠어요. 오늘도 곡식 5섬이 나갔답니다. 저러다 곳간 바닥납니다. 가서 따져야지요. 안 되면 이 늙은이가 멍석마리를 당하더라도 역사를 잡든가 해야지. 유모, 그러지 마. 지금 들이받으면 우린 끝이야. 서온이 점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점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멀쩡한 주인 딸을 두고 곳간을 거덜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거예요? 영감마님 깨어나시면 이 늙은이가 무슨 낯으로 뵙겠어요. 서온은 점례를 달래면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점례의 말이 다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옳은 것과 이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한명규는 좌중을 제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자였어요. 친척 어른들도 마을 유지들도 다 그의 말을 믿었지요. 어린 딸이 그 문서는 가짜다라고 백날 외쳐봤자 증거가 없으면 트집 잡는 철부지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유모, 잘 들어. 우리가 이기려면 어른들 앞에 내놓을 증거가 있어야 해. 누구도 토를 못할 증거 말이야. 그게 없으면 우린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서온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앉은 둘애를 보았지요. 둘애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종이를 끌어당겨 붓을 들었습니다. 둘애가 적은 것은 이러했습니다. 곳간에서 나간 곡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명규가 장부에는 빌려준 것이라 적었지만 그 곡식이 실은 읍내의 객주로 흘러가 돈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곧 빼돌린 증거가 되니까요. 장부의 거짓말과 곡식의 진짜 행방이 어긋나는 그 지점을 잡으면 된다고 둘에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온이 그 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장부엔 빌려줬다고 적어놓고 실제론 팔아치웠다면 그 둘이 안 맞잖아. 그걸 잡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곡식이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는 장부방에 있었습니다. 그 장부방은 이제 한명규가 틀어쥐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 빼돌린 대목을 베껴오는 일부터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둘에는 그 위험을 자청했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둘에는 홀로 장부방에 숨어들었지요. 꽃간지기가 잠든 틈을 타 빗장을 따고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등잔도 켜지 못한 채 달빛에 의지해 둘에는 빼돌린 곡식의 날짜와 양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헌종이에 빠르게 베껴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한명규의 목소리였어요. 늦은 밤 사랑채를 살피러 나온 것이었지요. 둘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얼른 베끼던 종이를 품에 넣고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둘에는 문 뒤 어둠 속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한명규가 장부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어요. 한명규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둘에는 문짝과 벽 사이 좁은 틈에 끼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명규의 옷자락이 코앞을 스쳤어요. 쥐새끼라도 들었나, 거참. 한명규가 중얼거리며 장부를 흘끔 보았습니다. 다행히 둘애가 제자리에 돌려놓은 터라 의심하지 않았지요. 한명규는 한참을 더 서성이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둘애는 참았던 숨을 토했어요.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날 밤 둘애가 가져온 것은 빼돌린 곡식의 날짜와 양이었습니다. 서온이 그것을 받아들고 둘애가 따로 적어둔 장부의 거짓, 기록과 견주었지요. 과연 어긋났습니다. 장부엔 아무개에게 빌려줌이라 적힌 날, 실제로는 5섬이 객주로 나갔던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빼돌린 곡식이 어느새 수십 섬에 이르렀지요. 이걸로 증거가 되는 거지? 서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붓을 들어 적었지요. 아직 부족하다고요. 이건 장부와 우리 기록이 어긋난다는 것뿐, 그 곡식이 정말 한명규의 손을 거쳐 객주로 갔다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객주가 한 진사가 곡식을 가져와 돈으로 바꿔갔다고 입을 열어줘야 비로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일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한명규가 아침부터 사랑채 마당에 종들을 죄다 불러 세운 것입니다. 처진 눈꼬리가 그날따라 매섭게 올라가 있었지요. 간밤에 장부방에 누가 들었다. 빗장 걸어둔 게 풀려 있었어. 누구냐 바른대로 고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만 끝까지 숨기면 멍석마리를 면치 못할 게다. 종들이 벌벌 떨며 서로를 흘끔거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한명규의 눈이 종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선이 둘애에게 멎었어요. 마당 구석에서 비지를 하던 둘애였지요. 거기 벙어리 너 간밤에 어디 있었느냐? 둘애는 비를 든 채 한명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제 잠자던 건넌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다는 몸짓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수로 빗장을 따댔다. 한명규가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둘애가 그를 안다는 것도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도 한명규는 까맣게 몰랐던 게지요. 두레를 그저 손발이나 부리는 벙어리로만 보았으니까요. 바로 그 얕봄이 두레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규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는 종들을 물리고 나서 곳간지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장부방엔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워라. 그리고 저 안채 계집들 움직임을 잘 살펴 질려든 그 종이든 사랑채 근처에 얼씬거리거든 즉시 내게 고하고. 서우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명규가 안채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더는 집 안에서 증거를 모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물은 좁혀지고 있었지요. 유모, 들었지? 이제 집 안에선 안 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바깥뿐이야. 서운이 두레를 보았습니다. 두레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객주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객주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싸움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뜻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한명규가 눈치채는 날엔 서운도 두레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어쩌면 두레는 다시 팔려나갈 수도, 서운은 안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점례가 그 낌새를 알아채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씨, 객주를 찾아간다니요. 그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짓입니다. 한 진사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냥 두세요. 네, 영감마님 깨어나실 때까지만 참으면. 유모 아버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잖아. 그 사이 곳간이 다 비면. 깨어나셔도 빈손이야. 나는 더 못 기다려. 서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더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아버님이 평생 읽은 걸 도적한테 그냥 내줄 순 없어. 내가 지킬 거야, 두레야. 함께 가주겠니? 두레가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깊은 빛이 어렸지요. 두레에게 이 싸움은 서운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명규가라는 이름 석자는 두레의 가슴에 9년을 박혀있던 가시였으니까요. 두레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행랑아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장옷을 깊이 눌러 쓴 서운과 보찜을 진 두레였지요. 동트기 전 어스름 속을 두 사람은 읍내 객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 한 걸음으로 두 사람은 한명규와의 싸움에 제 발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서운이 두레에게 물었습니다. 두레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돕는 거니? 거둬준 은혜 갚으려고. 한데 내 눈을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두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서운을 보더니 길가에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글자를 적었어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고요. 그러고는 더 적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서운은 그 빚이 무엇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두레의 얼굴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요. 이 아이가 짊어진 것이 거둬준 은혜 따위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무엇이라는 것을 서운은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었지요. 읍내 객주는 큰 길 어귀에 있었습니다. 곡식이며 배며 온갖 물산이 드나드는 곳이라 새벽부터 짐꾼들로 북적였지요. 이 객주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방객주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본명은 방두식, 은진 바닥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었어요. 샘에 밟고 입이 무거워 양반들도 함부로 못하는 위인이었지요. 서온과 두레가 객주에 들어섰을 때 방객주는 마침 곡식 가마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장옷을 쓴 처자와 보찜 진종이 들어서자 미간을 찌푸렸지요. 방객주께 긴히 여쭐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보아하니 양반댁 규수 같은데 이런 데를 다 찾아오고. 방객주가 퉁명스레 답했습니다. 서온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요즘 한 진사가 곡식을 가져와 돈으로 바꿔갔지요. 한 부자 댁 곡식 말입니다.
그 일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순간 방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셈하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러더니 짐꾼들을 물리고 안쪽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서야 방객주가 입을 열었어요. 규수가 한 부자 댁따님이오. 그 한 진사가 가져온 곡식이 댁내 것이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당숙이 아버님 곡간을 멋대로 비워 객주께 넘긴 겁니다. 그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방객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장사꾼은 본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법이지요. 더구나 양반과 송사에 휘말리면 제 장사까지 거덜날 수 있었습니다. 방객주의 얼굴에 곤란한 빛이 스쳤어요. 규수, 미안하오만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한 진사가 곡식을 가져온 건 맞지만 그게 누구 것인지 내가 어찌 알겠소. 장사꾼은 물건, 주인을 따지지 않소. 돈만 오가면 그뿐이지 괜한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시오. 방객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운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막막했습니다. 증언해 줄 사람이 없으면 빼돌린 곡식의 행방을 밝힐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두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레는 골방 한 구석에 쌓인 장부를 가리켰어요. 객주의 거래 장부였지요. 그러고는 방객주에게 붓과 종이를 청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방객주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종이를 내주었어요. 벙어리 종이 무얼 하려나 싶었던 게지요. 두레는 종이에 빠르게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방객주가 그 글을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두레가 적은 것은 객주가 지난 석 달간 사들인 곡식의 양과 그것을 되판 값의 셈이었습니다. 두레는 들어오면서 골방에 쌓인 가마와 장부의 첫 장을 흘끔 본 것만으로 그 거래의 셈이 안 맞는 구석이 있다는 걸 짚어낸 거예요. 한 진사에게서 사들인 곡식을 객주가 장부에는 헐값에 산 것으로 적어두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는 수작이었지요. 방객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객주만 아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소? 벙어리라더니. 무슨 귀신이오? 방객주가 두레를 다시 보았습니다. 두레는 답하지 않고 다만 또 한 줄을 적었어요. 객주를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한 진사의 일을 증언해주면 객주의 다른 셈은 모른 척하겠다고요. 방객주는 한동안 두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허 웃음을 터뜨렸지요. 내 평생 장사하면서 별 사람을 다 봤지만 댁 같은 사람은 처음이오. 말 한마디 없이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는구먼. 방객주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조소 솔직히 말하리다. 나도 그 한 진사라는 자가 영 미덥잖았소. 곡식을 가져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멀쩡한 부잣집 곡식이 왜 자꾸 객주로 흘러나오나. 나도 깨름칙했지 한데 양반이 가져오는 걸 장사꾼이 어찌 마다하겠소.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참이오. 방객주는 골방 깊숙이 둔 제거래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명규가 곡식을 가져온 날짜와 양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두레가 집에서 베껴온 빼돌린 기록과 객주의 장부가 날짜까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 장부는 내가 잘 간수하리다. 관아에서 부르면 내 직접 나가 증언하겠소. 단 그 전에 한 진사 귀에 들어가선 안 돼요. 알면 그 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서호는 방객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객주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방객주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두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거든. 이 사람한테 하시오. 나를 움직인 건 규수가 아니라 이 말 없는 사람이니까. 참 어디서 이런 사람을 얻었소. 객주를 나서는 길, 서호는 두레를 보며 웃었습니다. 막막하던 일이 두레의 한수에 풀린 것이었지요. 두레야, 너 정말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니?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둘에는 옅게 웃을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 잠깐 아련한 무엇이 스쳤지요. 객주의 장부를 들여다볼 때 둘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다른 장부를 들여다보던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누구의 무릎에 앉아 누구의 손을 따라 셈을 배우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그것을 서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두 사람이 증거를 손에 쥐고 돌아오자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은 우선 친척 어른 가운데 그래도 살이 밝은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한씨 문중의 큰어른뻘 되는 분이었지요. 서운은 객주의 장부와 빼돌린 기록을 내보이며 한명규가 곳간을 비운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노인도 두 장부가 날짜까지 들어맞는 걸 보고는 낯빛이 변했어요. 큰어른, 저는 당수거른을 모함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이 평생 읽은 것이 도적 맞는 걸 두고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부디 문중에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중 어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명규도 마냥 버틸 수는 없을 터였지요. 서운의 편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둘의 활약이 더해졌습니다. 둘에는 한명규가 빼돌린 게 곡식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전담 문서까지 몇 장이 슬그머니 한명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둘에는 옛 땅 문서와 새 문서를 견주어 어느 땅이 어떻게 명의가 바뀌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냈지요. 그것을 종이에 정리하니 한명규의 도적질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서온은 그 종이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처자가 이제는 적의 목을 조를 패를 손에 쥔 것이었어요. 둘애가 곁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레야, 우리 이거 다 모아서 문중 어른들 앞에 펼쳐보이자. 당숙이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이 증거 앞에선 못 빠져나갈 거야. 둘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모은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했지요. 객주의 장부, 빼돌린 곡식 기록, 명의가 바뀐 전담 문서, 그리고 위조된 수결의 약점까지. 한명규를 무너뜨릴 그물이 촘촘히 짜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한명규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살림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서운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둘애만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명규가라는 자를 둘애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가 이렇게 쉽게 당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9년 전 그 자가 둘애의 집안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둘애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는 궁지에 몰리면 사람 목숨도 서슴지 않는 자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명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자 서온은 마침내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한자리에 모셔 그 앞에 한명규의 도적질을 낱낱이 펼쳐 보이기로 한 것이지요. 객주의 장부, 빼돌린 곡식 기록, 명의가 바뀐 전담 문서까지. 이만한 증거 앞에서라면 한명규도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습니다. 회의 날짜를 잡아둔 그 밤, 서온은 오랜만에 둘애와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두레야, 사흘 뒤면 다 끝나 어른들 앞에서 이걸 펼치면 당숙도 더는 못 버틸 거야. 아버님 곳간을 되찾는 거지 다 내 덕이야. 정말. 둘애도 마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었지요. 둘애는 붓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둘애는 거듭 적었습니다. 서온은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이만한 증거를 쥐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싶었던 게지요. 바로 그 방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한명규가라고 가만히 앉아 당할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작부터 안채를 살피라 일러둔 터였지요.
서온과 두레가 새벽마다 집을 비운다는 것, 읍내의 객주를 다녀왔다는 것, 문중 큰어른을 찾아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곶간지기와 행난 것들의 입을 통해 한명규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문중 회의를 청했다는 소식까지요. 한명규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어린 것이 제법이로구나. 객주의 문중까지 들쑤시고 다녔다. 이거지.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한명규가 먼저 손을 쓴 곳은 객주였습니다. 그는 하수인 둘을 데리고 한밤중에 방 객주를 찾아갔지요. 방 객주를 골방에 몰아넣고는 처진 눈을 매섭게 치떴습니다. 방가야, 내 놈이 한부자 댁 계집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안다거래. 장부를 내놓겠다고? 어디 한번 그래 보아라. 그날로 내 객주에 불을 지르고 내 놈이 세금 떼먹은 것까지 죄다 관아에 일러 바칠 테니 너 죽고 나 죽자는 게야. 방 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명규는 장사꾼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객주가 세금을 덜 내려고 장부를 속인 것. 그것이 드러나면 객주는 그날로 끝장이었지요. 한명규는 그 약점을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증언이고 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일도 덮어주마 알겠느냐. 방 객주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장사와 식소를 지키자면 어쩔 수 없었지요. 의리도 좋지만 객주에게는 지켜야 할 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 객주는 서운에게 사람을 보내 한마디를 전했어요. 미안하지만 증언은 못하겠다고. 장부도 내줄 수 없다고요. 서온은 그 기별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패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한명규의 반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중 어른들을 제 사랑채로 청해 술상을 차렸지요. 그러고는 거꾸로 서온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글쎄 그 어린 것이 이 당숙을 도적으로 몰고 다닌답니다. 제 아비가 맡긴 살림을 도적질이라 떠들고 다녀요. 이게 어디 집안 망신 아닙니까? 처녀가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어른을 음해하고 다녀. 한명규는 입담 하나는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없는 말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자였지요. 그는 서운이 객주에 드나든 것을 두고 처녀가 외간 남자와 어울린다는 식으로 비틀어 말했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새벽마다 객주를 드나든다니 어른들의 낯빛이 변했어요. 사실 여부보다 모양새가 먼저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계집을 부추기는 게 어디서 굴러온 벙어리 종이랍니다. 근본도 모르는 것을 곁에 두고 집안 속사정을 다 들여다보게 하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 종년부터 내쳐야 집안이 바로 섭니다. 문중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혀를 찼습니다. 한명규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 서운의 손을 들어주려던 큰 어른조차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모양새가 구겨지는 것을 가장 꺼리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명규는 서운의 편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객주의 입을 막고 문중을 돌려세우고 여론을 제 쪽으로 끌어왔지요. 며칠 사이에 형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명규는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수였지요. 그가 노린 것은 두레였습니다. 한명규는 곳간에서 폐물 몇 점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두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본 모를 거지 종이 들어온 뒤로 물건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지요. 한명규는 포조를 불러 두레를 도둑으로 지목했습니다. 저 벙어리 종을 잡아가라. 곳간 물건을 훔친 도둑이다 말도 못하는 것이 발뺌도 못할 테니 옥에 가둬 족치면 다 나올 게다. 포졸들이 두레를 끌어냈습니다. 두레는 끌려가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지요. 말을 못하니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핏발선 눈으로 한명규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한명규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끌려가는 두레와 눈이 마주친 그 찰나 한명규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 눈빛을 어디서 본 듯 했거든요.
9년이라는 세월의 덮개 넘어 까맣게 잊고 있던 어떤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명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종년 어디서 본 듯한데, 거 이상하군. 하지만 그 기억은 곧 흙먼지에 묻혔습니다. 한명규는 고개를 저었지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집안 식솔은 9년 전에 다 흩어지고 끝났다고 믿었으니까요. 한명규는 찜찜함을 떨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두레를 옥에 가두라 한 것이지요. 서운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두레는 도둑이 아니에요. 당수걸은 이러지 마세요. 두레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비켜라. 내년이 끼고도는 그 도둑을 잡아가는 게다. 한 번만 더 이 당숙을 거역하면 내년도 안채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한명규가 서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운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두레가 그 광경을 보고 몸부림쳤지만 포졸들의 소나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레는 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날 밤 한 부자의 병세마저 위독해졌습니다. 거듭된 소란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한 부자는 사람을 영영 못 알아볼 지경에 이르렀지요. 의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증거는 빼앗겼고 객주는 입을 닫았고 문중은 등을 돌렸습니다. 두레는 옥에 갇혔고 아버지는 사경을 헤맸지요. 서우는 텅 빈 안채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토록 든든하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서우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일을 벌여서 두레까지 옥에 가뒀어. 가만히 있었으면 두레는 무사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점례가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늙은 유모도 이 상황에서는 해줄 말이 없었지요. 그저 서운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두레는 차디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다른 삼배 조각을 꼭 쥔 채로요. 두레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다만 9년을 가슴에 눌러온 무언가가 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옥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달빛을 올려다보며 두레는 아주 오래전 어느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밤을요. 9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아온 까닭, 그 깊고 어두운 사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두레는 9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두레의 본디 이름은 구윤슬이었습니다. 은진 고을에서 의원으로 이름 높던 구상철의 외동딸이었지요. 구 의원은 가난한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위중한 병자는 밤을 새워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렀어요. 어린 윤슬은 그런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약재 이름을 외고 의서의 글자를 따라 읽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윤슬에게 말했지요. 윤슬아,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한데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어. 바로 진실을 보는 눈이지. 사람이 입으로는 1000가지 거짓을 말해도 그 몸과 눈은 거짓을 못한단다. 잘 보아라. 입은 막아도 눈이 본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느니라. 그 시절 구의원과 가까이 지내던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명규가 어찌요. 한명규는 구의원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노름빚에 쪼들려 약값도 외상으로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부자 하나가 약을 먹고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을 지은 게 구의원이었지요. 한명규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구의원이 부자를 독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고는 구의원의 의서를 몰래 빼내 약재 기록 몇 군데를 고쳤습니다. 멀쩡한 처방을 독을 쓴 것처럼 바꿔놓은 것이지요. 한명규의 글솜씨라면 그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위조된 의서가 증거랍시고 관하에 들어가자 구의원은 꼼짝없이 독살범으로 몰렸습니다.
진짜 까닭은 따로 있었어요. 그 죽은 부자의 재산을 한명규가 노렸던 겁니다. 구의원을 독살범으로 몰아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그 혼란을 틈타 부자의 재물에 손을 뻗으려던 수작이었지요. 구의원은 그저 한명규의 욕심에 걸려든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그 밤 포졸들이 구의원의 집을 덮쳤습니다. 어린 윤슬은 다락에 숨어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어머니가 그 앞을 막아서다 떠밀려 쓰러지는 것을, 가산이 짓밟히고 의서가 압수되는 것을, 그리고 그 마당 한 구석에서 처진 눈꼬리의 한명규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것을요. 아버지는 끌려가기 직전 다락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 딸이 숨어 있는 것을 안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목에 묶고 있던 삼배띠를 풀어 그것을 다락 밑으로 슬쩍 밀어 넣었어요. 어린 윤슬은 그것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그 삼배 조각을요. 관아로 끌려간 아버지는 그 길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얼마 뒤 죄인이 옥에서 죽었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지요. 어린 윤슬은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슬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윤슬은 혼자 남았습니다. 의원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윤슬은 떠돌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삼배의 조각만은 손목에서 풀지 않았지요. 그리고 가슴에 한 가지만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자를 찾아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그렇게 9년을 떠돌다 윤슬은 은진 장터에서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온이었지요. 윤슬이 서온을 보고 눈빛이 흔들린 것은 서온의 얼굴에서 예진진 고을의 기억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9년 만에 다시 그 얼굴을 마주했지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자 한명규의 얼굴을요. 옥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윤슬은 손목의 삼배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늘 일러주던 그 말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본 것을 끝내 말하라던 진실을 보는 눈에 대한 그 말이요. 윤슬의 눈에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9년을 닫아온 입을 이제는 열어야 할 때였어요. 더는 침묵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라 했던 그 진실을 이제는 제 입으로 말해야 했지요. 이튿날 서온이 옥으로 두레를 찾아왔습니다. 옥졸에게 사정해 겨우 면회를 얻은 것이었지요. 서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두레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어. 증거도 다 빼앗기고 객주도 등을 돌리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레는 창살 너머로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서온의 손을 잡았지요. 늘 종이에 글을 적던 두레가 이번엔 붓도 종이도 없이 그저 서온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 더는 종의 눈빛이 없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깊고 단단한 눈이었지요. 두레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서온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9년 만에 두레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씨, 서온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두레야 너 말을? 제 이름은 두레가 아니에요. 구윤슬입니다. 은진 의원 구상철의 딸이지요. 두레의, 아니 윤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9년을 눌러둔 말이 둑을 터뜨리듯 쏟아져 나왔어요. 윤슬은 서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9년 전 제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진범이 누구인지, 제가 왜 입을 닫고 살았는지를요.
서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거둔 가여운 거지 아이가 실은 이런 사연을 품은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뒤에 제 당숙 한명규가 있었다니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구나. 당숙이 어떤 자인지. 그래서 그렇게 장부를 파고들었던 거야. 얘 한명규를 무너뜨리려면 그자의 거짓을 증거로 밝혀야 했으니까요. 9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도 위조된 의서였습니다. 그자는 남의 글씨를 흉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자예요. 곳간 장부도 위임장도 다 같은 수법이지요. 서호는 창사를 움켜쥐었습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위조된 수결, 고쳐진 장부, 그리고 9년 전 위조된 의서. 그것이 모두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윤슬아, 그럼 우리 그 위조된 의서를 찾으면 되는 거지. 9년 전 그 의서까지 밝히면 곳간 일만이 아니라 내 아버님 누명까지 한꺼번에 벗길 수 있어. 윤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서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9년 전 관아에 압수된 뒤 행방이 묘연했으니까요. 한명규가 증거를 없애려 태워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서호는 윤슬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한 부자 댁을 찾아왔습니다. 방객주였어요. 며칠을 잠 못 이루다 결국 양심을 못 이기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방객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규수, 들어보시오. 내가 한 진사 협박에 겁을 먹어 입을 닫았소만 도저히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소. 의리를 저버린 장사꾼이 무슨 장사꾼이겠소. 내 다시 증언하리다 거래. 장부도 내드리겠소. 서운이 객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객주가 전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규수, 이건 따로 드릴 말이 있소. 그 한 진사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 놈이 달포에 한 번씩 산속 외딴 양막으로 약이며 곡식이며를 나르더이다 내 객주에서 그걸 사갔거든. 사람도 안 사는 깊은 산속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지 늘 깨름칙했소. 혹 거기 가둬둔 사람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호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산속 깊이 갇혀 있는 사람. 옥에서 윤슬이 털어놓은 9년 전 그 사연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끌려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슬의 아버지, 구의원. 설마 하는 생각이 가슴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윤슬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지도 몰라. 서온이 그 즉시 움직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은진 고을에는 새 현감이 부임해 있었지요. 본디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전임 현감 시절의 묵은 송사들을 다시 살피던 참이었습니다. 서온은 그 현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한명규의 횡령과 위조, 9년 전 구의원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산속 양막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사람까지요. 현감은 서운의 말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처녀의 절박함과 그가 내민 증거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게지요. 현감은 즉시 포졸들을 산속 양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관아 마당에서 모든 일의 시비를 가리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고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요. 문중 어른들도 마을 유지들도 다 나왔습니다. 옥에 갇혔던 둘에 아니 윤슬도 그 자리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한명규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이겼다고 믿고 있었지요. 현감 나리, 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부르셨소? 저 어린 진려가 또 무슨 모함을 늘어놓았나 본데. 다 헛소리 외다. 저 도둑 종년을 부추긴 것도 저 계집이오. 현감이 서온을 보았습니다. 서온이 앞으로 나섰지요.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날이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직접 말씀드릴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벙어리 종이 말을 한다니 무슨 소린가 싶었던 게지요. 그때 윤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9년을 닫았던 입을 이제 만인 앞에서 10차례였어요. 제 이름은 구윤슬입니다. 9년 전 독살 누명을 쓰고 끌려간 의원 구상철의 딸이지요. 윤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어요. 한명규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9년 전 그 이름, 까맣게 묻어둔 이름이 눈앞에 종년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저자 한명규는 남의 글씨를 흉내내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자입니다. 9년 전 제 아버지의 의서를 위조해 독살범으로 몰았고 이번에는 한 부자 어른의 수결을 위조해 곳간을 가로챘지요. 수법이 똑같습니다. 윤슬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현감이 미리 한명규에게서 압수해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 한 부자의 진짜 수결이 찍힌 옛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진짜 수결은 마지막 획이 한 번에 흘러내립니다 한데 이 위임장의 수결은 그 획 끝이 멈칫 끊겨 있어요. 제 이름을 쓰는 사람은 손에 이거 막힘이 없지만 남의 이름을 흉내내는 자는 반드시 그 한 곳에서 머뭇거리는 법이지요. 현감이 두 문서를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과연 윤슬의 말대로였어요. 좌중에서도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방객주가 나서서 거래 장부를 내놓았지요. 한명규가 곡식을 가져와 돈으로 바꾼 날짜와 양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빼돌린 곡식 기록과 객주의 장부가 날짜까지 들어맞자 한명규의 도적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명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다 거짓이오. 저 계집이 글씨를 조작한 게요. 종년 주제에 무슨 글을 안다고 현감날이 저것들이 짜고 이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속으로 갔던 포졸들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 며칠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포졸들은 객주가 일러준 길을 따라 인적 끊긴 산을 사흘이나 헤맸습니다. 길도 없는 비탈을 기어오르고서야 골짜기 깊숙이 숨은 외딴 양막 하나를 찾아냈지요. 그곳을 지키던 한명규의 하수인들이 칼을 빼 들고 막아섰습니다.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포졸들이 빗장을 부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어두운 방 한 구석에 백발의 노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9년을 빛 한 줌 못 보고 갇혀있던 사람이었지요. 포졸들이 사슬을 끊자 노인은 제 두 다리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축을 받아 산을 내려와 마침내 관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상철이었습니다. 9년 전 끌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슬의 아버지였지요. 한명규는 구상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9년 전 그 부자를 죽인 진짜 독을 쓴 자가 누구인지 구상철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살려서 옥에 두자니 언제 입을 열어 진실이 새어 나갈지 몰라 두려웠지요. 그래서 한명규는 또 한 번 손을 썼습니다. 옥리와 아전을 돈으로 구워 삶아 압송을 기다리던 구상철을 한밤중에 옥에서 빼돌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관아에는 죄인이 옥중에서 병들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하게 했지요. 위조한 문서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자였으니 옥리의 붓을 빌려 죽음 하나를 꾸미는 것쯤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되어 구상철은 깊은 산속 양막에 갇힌 채 9년을 약초나 다루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죽이지도 풀어주지도 못한 자를 세상에서 통째로
지워버린 셈이었지요. 아버지, 윤슬이, 아니, 그 딸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9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어요. 구상철은 다 자란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이렇게 살아 제 누명을 벗기러 와 있었으니까요. 구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한명규를 가리켰습니다. 현감 날이 9년 전 그 부자를 독살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자, 한명규지요. 저자가 그 부자의 재산을 노리고 독을 썼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저자는 제 의서를 위조해 저를 독살범으로 몰았고 진실을 아는 저를 참아오게 둘 수 없자 옥리를 매수해 빼돌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옥에서 죽었다 꾸며놓고 산속에 가둬 부려먹었지요. 그 양막에는 저자가 보낸 자들이 달마다 드나든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명규는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린 하수인마저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지요. 날이,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한 진사가 그 노인을 산속에 가둬두고 달마다 약을 나르라 했습니다. 다 진사가 시킨 일이에요. 측근의 배신에 한명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갈고 닦은 입담도 이 진실 앞에서는 한마디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한명규를 당장 포박하라. 9년 전 독살의 진범이요. 사람을 산채로 가둔 죄인이며 형의 재산을 도적질한 자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엄히 다스려 한양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한명규를 끌어냈습니다. 거드름 피우던 진사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 하나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그가 9년간 누려온 거짓 영화도 빼앗은 재물도 모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했어요. 악한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구씨 집안의 누명은 그날로 벗겨졌습니다. 9년 전 위조된 의서의 진실이 밝혀지고 구상철은 명예를 되찾았지요. 빼앗겼던 가산도 돌아왔습니다. 한 부자의 곳간과 전답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짓 위임장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기쁜 소식은 한 부자에게도 닿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한 부자는 딸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렸지요. 의원이 보기에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꺼져가던 기력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 부자는 서온의 손을 잡고 그리고 윤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윤슬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제야 한 부자는 알았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어쩐지 가슴이 짚히던 까닭을요. 한 부자와 구의원은 본디 은진 바닥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 부자는 그 아이의 눈매에서 오래전 벗이었던 구의원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아버님, 이 아이가 그 구의원 어른의 따님이에요. 그래, 진작 알아보지 못한 이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옛벗의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한 부자는 윤슬의 손을 거듭 어루만지며 어린 딸을 지켜준 그 아이에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진 장터에는 더 이상 거지로 떠도는 마른 아이가 없었습니다. 구윤슬은 아버지 곁에서 다시 의술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따라 약재를 고르고 가난한 병자를 돌보았지요. 9년을 닫았던 입으로 이제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손목에 다른 3배 조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표식이 아니라 견뎌낸 세월의 증표였지요. 서온과 윤슬은 평생을 의자매로 지냈습니다. 한쪽은 거둬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한쪽은 그 은혜를 진실로 갚았지요. 두 사람은 종종 그 장터를 함께 지나며 처음 손을 잡던 그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훗날 어떤 노인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입은 막아도 눈이 본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 거짓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진실을 본 눈 하나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오느니라. 말 못하던 한 아이가 9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진실을 외친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